안녕하세요. 오늘 토큰포스트 기사와 주요 시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심층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에서는 거시경제 변수부터 가상자산 규제 동향, 주요 기업의 자본 구조, 그리고 생태계 보안 이슈까지 시장을 관통하는 거대한 맥락을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시장 상황이 상당히 흥미롭죠. 맞습니다. 현재 시장 지표들을 보면 상당히 모순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구글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3천억 달러나 증가했습니다. 하루 만에요? 3천억 달러면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네, 그래서 4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S&P 500 지수 역시 7,200선을 가뿐히 돌파했습니다. 대형 기술주 쪽으로 막대한 자금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뚜렷한 강세장입니다. 밀물이 모든 배를 띄우듯이 기술주 중심의 이 풍부한 유동성이 가상자산 시장으로도 흘러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투자 심리를 아주 강하게 견인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그런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런 화려한 랠리의 이면입니다. 보텍사, 즉 보텍사 데이터를 보면 아주 경계할 만한 지점이 나옵니다. 아, 원유 데이터 말씀이시군요.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해서요. 네, 정확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 하루 약 900만 배럴의 순공급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900만 배럴이요? 대서양 지역에서 수출을 늘리면서 어떻게든 대응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요. 수출을 늘리고는 있지만 하루 900만 배럴이라는 거대한 공백을 메우기에는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자산 가격은 끝없이 치솟고 있는데 실물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에너지 공급망은 물리적으로 먹혀버린 구조인 거죠. 그렇군요. 원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필연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뛸 수밖에 없겠네요. 운송비나 생산 원가가 오르면서 생산자 물가 지수와 소비자 물가 지수를 순차적으로 자극하게 될 테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면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인데 인플레이션 압력은 다시 끌어오르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 팽팽한 줄타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셈법이 환전에 꼬이게 됩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 카드를 보류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 고금리 환경이 길어지고 국채 금리도 바로 올라가겠네요. 맞습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기관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관리하려고 움직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변동성 자산에서 자본을 신속하게 빼서 무위험 수익을 주는 안전자산으로 피신하려는 강력한 동기가 생기는 거죠. 이게 중장기 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핵심 배경입니다. 거시적인 불확실성이 그만큼 팽배하다는 뜻이군요.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요.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피틀리조 애널리스트의 X계정을 보면 스콧 상원원이 관련 법안 마크업 중기를 마쳤다고 하더라고요. 네,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 명확화 법안이죠. 공화당 의원 13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질 준비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트럼프 현직 대통령이 올 여은에 해당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던데요. 이것은 단순히 산업을 진흥하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규모로 진입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관문을 세우는 작업이거든요. 아,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장기적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그동안 월가 자본이 투자를 망설였던 가장 큰 이유가 관할권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이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하지 않았으니까요.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내 규제 권한과 시장 구조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지정학적 긴장과 한번 연결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방금 중동 상황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뤘는데 트럼프 현직 대통령이 이란과 휴전 파기 필요할지 몰라라는 강경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란 대통령인 마수드 페제시키안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과거 2차례 공격 사례를 거론하면서 미국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인들의 이런 레토릭이 앞서 말씀하신 호르무즈 해협 원유 손실 데이터와 겹치면 시장 심리에 엄청난 파장을 부를 텐데요. 백악관도 가만히 있진 않겠죠? 백악관은 지금 이란산 원유 수출 급감에 대응해서 미국 내 규제를 완화하고 자체 원유 생산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를 풀면서까지 공급을 늘리려는 이유가 결국 유가 변동성을 잡기 위해서군요. 맞습니다. 중동발 긴장 고조로 유가가 치솟으면 앞서 말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니까요.
연준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주고 결국 위험 자산의 자금 흐름 변화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형성됩니다. 거시 변수가 비트코인 시장에 물리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명확한 메커니즘이네요. 규제 명확성이나 거시 경계도 중요하지만 개별 기업의 파격적인 자금 흐름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자본 구조 논란이 대표적인데요. 네, 벤치마크 소속 마크 팔머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에서 시작된 이슈죠. 스트래티지가 STRC라는 우선주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대량 매입하는 구조를 두고 일각에서는 폰지나 순환금융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팩트체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SEC 8-K 공시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명확해집니다. 회사가 4월 첫 3주 동안 조달한 자금이 약 35억 달러인데요. 놀라운 건 이 중 85% 이상이 바로 STRC 우선주 발행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85%나요. 일반 주식도 아니고 대부분 우선주로 자금을 끌어모았군요. 그렇게 조달한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얼마나 매입했나요? 51,364 BTC를 약 39억 달러에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81만 8,334 BTC를 보유하게 됐죠. 81만 개로 넘는다니 규모가 엄청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약 625억 달러 규모입니다. 평가 이익만 약 7억 달러에 달하고요. 표면적으로는 성공적인 투자 지표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시장의 수익 수요를 비트코인 매입으로 전환하는 혁신적 프레임인 것 같으면서도 하필 배당 의무가 있는 우선주라는 점이 위험 신호로 읽히거든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우선주는 투자자에게 약속된 고정 배당금을 최우선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배당금은 반드시 줘야 하거든요. 본업인 소프트웨어 사업 수익만으로는 그 막대한 배당금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장에 접어든다면 배당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매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81만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기업이 매도 물량을 쏟아내면 시장 전체에 엄청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겠네요. 이게 순환금융이라는 비판을 받는 진짜 이유군요. 네,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기업의 단순한 포지션 조정을 넘어서 시장 전체의 유동성을 흔들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신호로 봐야 합니다. 일부에서 다뤘던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리스크와 맞물리면 파장이 더 커질 수 있겠네요. 이제 오늘의 관전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당장의 가격 움직임보다 시장 참여자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변수들인데요. 첫 번째는 아비트럼 생태계의 보안 비상권한 행사건입니다. 네, 코이니지 인터뷰에서 다뤄진 내용입니다. 아비트럼 보안위원회 소속 그리프 그린이 비상권한을 사용했죠. 북한 연계 해커들이 통제하던 7,2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동결하기 위해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개입이 블록체인의 기본 철학인 탈중앙화와 충돌하지 않나요? 탈중앙화 관점에서는 딜레마가 맞습니다. 하지만 거시적 자금 흐름 관점에서 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평가는 다릅니다. 기관들 입장에서는 자금을 강제로라도 보호해주는 걸 더 선호한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생태계 내의 자금 세탁이나 대규모 해킹을 막기 위해 이런 보안 거버넌스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사실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에 수천억 달러를 넣어야 하는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완벽한 탈중앙화보다 위기를 통제할 수 있는 비상 스위치가 신뢰도를 높이는 기준점이 되는 셈이네요. 네, 그런 보안 역량이 펀더멘털의 일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도 펀더멘털 강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의 일정인데요. 5월 13일에 마감되는 이더리움 프로토콜 펠로우십 7기, 즉 EPF7 신청 소식입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가려져 있지만 사실 이런 핵심 프로토콜 개발자 육성이 중장기 생태계 확장에 가지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고도화하는 건가요? 검열 저항성과 보안 아키텍처, 그리고 오픈소스 중심의 개발 역량을 한층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비트럼 사례처럼 사후에 비상권한을 발동하지 않으려면 초기 설계부터 빈틈이 없어야 하니까요. 사전 면역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군요. 5월 6일에 예정된 온라인 설명회 등 향후 체크해야 할 이벤트들이 생태계의 기초 체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네, 장기 투자자라면 반드시 추적해야 할 펀더멘털 이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900만 배럴 원유 손실이 부른 거시 유동성의 모습부터
미국 정치권의 규제 명확화 법안 마크업 일정, 그리고 아비트럼과 이더리움의 거버넌스까지 폭넓게 살펴봤는데요. 거대 자본은 결국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되고 펀더멘탈이 입증된 곳으로 집중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다른 스트래티지의 자본 구조와 규제 명확화 흐름을 종합해보면서 시장 참여자들 스스로 깊이 생각해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만약 STRC와 같은 전통 금융의 파생 구조가 향후 거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하는 주된 수단으로 확고히 자리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비트코인이 본래 추구했던 탈중앙화 철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결국 자본의 중앙화를 낳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혁신적인 자본 조달 방식이 생태계의 본질을 바꿀 수 있다는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시장이 양적 팽창을 넘어 어떤 질적 구조를 갖추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출근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